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촌진흥청 이천일 국장입니다. 벌써 여러분들 뭐 금산에 가서 한번 강의도 했고 그 다음에 또 유튜브나 이런 걸로 몇 번 만나뵌 것 같습니다. 제가 벤처농업대학 강의를 한 게 첫 번째 이제 치유농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 역사 이야기, 일본 역사 이야기, 그리고 전염병, 코로나19와 관련한 전염병에 관한 얘기를 계속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사람이 먹지 않고는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요. 특히 먹는 데서 가장 기본이 되는 설탕과 소금에 대한 얘기를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습니다. 사실은 너무나 오래된 음식 재료들이고 하기 때문에 역사와 관련된 재미있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제 이야기 중심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요 강의 제목은 단짠의 역사, 그래서 설탕과 소금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한번 붙여봤습니다. 자, 여러분도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설탕하고 소금은 굉장히 이 사람이 살아가는데 없어서는 안 될 음식 재료지만 굉장히 아주 상반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맛으로 보면 당연히 설탕은 단맛, 그리고 소금은 짠맛이죠. 설탕은 그래서 그 성격이 사치제입니다. 옛날에는 같은 무게의 금과 맞먹었다고 할 정도로 설탕은 구하기도 어려웠고, 어떻게 보면은 부자의 그런 힘과 재력을 상징하는 그런 음식 재료이기도 했습니다. 소금은 반면에 필수제입니다. 소금이 없으면 사람은 살 수가 없죠. 소금은 어쨌든 필수제고 값은 얼마 되지 않아도 꼭 필요한 그런 식재료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설탕의 원료는 사탕수수하고 사탕무입니다. 이거는 아시는 것처럼 열대지방을 중심으로 날씨가 더운 지역을 중심으로 재배가 되는 것이고, 소금은 여기에 반해서 바위에서 나는 암염, 그리고 바다에서 나는 해염이 있습니다. 소금은 어쨌든 바다에서 온 것이죠. 바다에서 왔기 때문에 암염이 그런 지역들도 옛날에는 바다 밑에 가라앉아 있는 지역이었다가 땅이 융기가 되면서 거기서 이제 어떤 광물의 형태로 소금이 이제 바위 속에, 땅 속에 이제 들어있는 것을 암염이라고 합니다. 반면 지금도 이제 해염이라고 해서 지금 우리 서해안의 갯벌 같은 데서 이제 소금을 정제해서 말려서, 바닷물을 말려서 만드는 해염이라는 것도 옛날부터 존재를 해왔습니다. 설탕의 거래 형태를 말씀드리면, 요거는 사실은 지금이야 전부 자유화가 돼 있지만, 과거, 중세시대, 근대시대의 거래 형태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설탕은 플랜테이션 형태, 그러니까 대규모 자본이 들어가서 재배를 해서 노예 노동력을 이용해서 재배를 하고 그거를 파는, 그래서 이제 국가에 부를 쌓는 그런 형태의 거래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좀 이따 다시 자세히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그리고 소금이라는 것은 지금은 그런 게 아니지만 옛날엔 전부 국가 전매제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국가가 어떤 세금의 형태, 소금 광산 또는 소금 바다에 나는 소금을 장악을 하고 이거를 국가가 파는, 특히 이제 아시아 지방에서는 국가 전매의 형태로 많이 이제 거래가 됐었습니다. 요즘 이제 건강에 관심들이 많으시죠. 건강은 설탕의 경우는 당연히 덜 먹을수록 좋습니다. 아주 안 먹을 수는 없겠지만 이제 이 비만이나 이런 것, 당뇨 여기에 원인이 된다고 하죠. 소금도 마찬가지는 아니죠. 이 소금은 반드시 먹어야 됩니다. 소금을 먹지 않으면 사람이 살 수가 없는데, 다만 짠 음식을 가리고 적당한 양을 먹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이제 설탕과 소금의 차이입니다. 적당히 먹어야 된다. 설탕은 덜 먹을수록 좋다라는 것이 굉장히 아주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조미료지만 성격은 여기서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다르다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설탕 얘기부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설탕은 원래 열대 지역에서 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열대 지역에서 인도의 겐지스강 유역이 원산지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유라시아 대륙, 그러니까 아시아하고 유럽을 잇는 지역에서 겐지스강 유역이 원산지고, 거기에서
중국 쪽으로 그리고 이슬람을 거쳐서 유럽 쪽으로 이제 퍼져나가는 그런 그 전파 경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탕수수, 사탕무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농경지를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별로 사탕수수가 옮겨 심어지면서 설탕이 거기서 이제 전파가 됐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에서 중국 이슬람으로 전파가 됐는데 사실은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아예 설탕이 원산지라고 하는 것은 동남아시아의 어떤 섬들이었다고 합니다. 거기서 어떤 이유로든지 이제 인도로 전파가 됐고 거기서 본격적으로 그 유라시아 대륙의 양쪽 끝으로 그러니까 이 뭡니까 이제 아시아 중국 쪽하고 이슬람을 거쳐서 유럽 쪽으로 전파가 된 것이죠. 그래서 로마 시대에는 심지어 이제 설탕 같은 경우가 설탕은 약으로 쓰였고 같은 무게에 은과 같은 가치를 가졌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몇몇 그 정치인들은 뭐가 이렇게 사실 몸에도 좋은 것도 아니고 근데 뭐가 이렇게 비싸냐라고 했지만 사실은 그걸 가지고 단맛이라는 게 뭐 이 사람을 중독시키는 맛이 있죠. 중독시키는 그런 성향이 있어서 굉장히 로마 시대부터 아주 비싼 그런 가격을 가지는 그런 상품이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쭉 중세를 거쳐서 중세까지만 해도 이 직접 여러분들 아시는 것 같이 유럽 지역은 열대 지방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뭔가 설탕을 재배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이슬람에서 그 사탕수수를 재배해서 설탕을 장악을 하고 이걸 아주 비싼 가격으로 유럽 쪽에 파는 그런 무역 형태들이 계속 됐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유럽이 결국은 이제 콜럼부스가 대서양을 건너서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유럽 국가들이 식민지 형태로 아메리카에 진출을 하면서 아주 근본적인 설탕 무역의 그 근본적인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그림에 있는 것처럼 유럽 국가들은 가공품들, 그러니까 섬유, 술, 무기 이런 것들을 아프리카 국가들에 팔았습니다. 팔게 되면 아프리카 국가들은 그 물건을 가지고 그 물물 교환의 형태로 노예를 카리브해 연안, 아메리카 대륙의 카리브해 연안으로 데려다 그 노예를 실어 날랐습니다. 그럼 카리브해 연안은 전부 다 유럽 국가들의 식민지였는데요. 여기서 노예를 이용해서 지금 우리가 세계적으로 아주 많이 사용되는 그런 그 농산물들, 다시 말씀드려서 그 사탕수수를 이용해서 설탕을 생산하고 커피를 생산하고 담배를 카리브해 연안에서 생산을 해서 다시 유럽 국가로 가져가는 그런 소위 말하는 삼각무역의 형태가 근대 무역의 대표적인 형태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실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설탕 가격은 대폭적으로 하락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무역은 노예 무역은 원래 그 카리브해 연안은 흑인들이 살던 지역이 아니었습니다. 흑인들이 살던 지역이 아닌데 결국 유럽에서 유럽 국가들이 노예선에서 아프리카 국가들로부터 노예를 사서 노예를 노예선에 싣고 카리브해로 가지고 간 것이죠. 그래서 이런 플랜테이션 농업을 통해서 지금 현재 카리브해 국가는 인구 구성까지 바뀌어버리는 것입니다. 대부분 흑인이 주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콜럼부스의 아메리카 대륙 발견이 유럽 입장에서는 엄청난 축복이고 또 이제 정말로 발전의 기틀을 마련한 그런 사건이었지만 아메리카 대륙이나 아프리카 대륙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착취의 시작인 것이죠. 이 그림에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노예를 이용한 플랜테이션이라는 것은 다 노예들이 직접 작업을 하고 있고 농사를 짓고 있고 그 뒤에 감독하는 사람들 굉장히 모자를 쓰고 말을 탄 서양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돈을 벌어가는 그래서 결국은 노예는 죽지 않을 만큼의 이제 먹을 것만 주는 거죠. 월급이 있었을 턱도 없고 그러면 이 노예를 이용한 플랜테이션으로 유럽 국가들은 굉장히 막대한 경제적인 이익을 챙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노예 요 뒤에 밑에 나오는 말을 보시면 흑인의 노예 무역은 설탕이 일으켰고 이 노예 무역에서 벌어들인 수익이 산업혁명의 원동력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트리니다드 토바고 총독 에릭 윌리엄스라는 이름만 들어봐서는 영국 사람 같은데 이 사람이 한 말인 거죠. 결국은 이 삼각 무역을 통해서
유럽의 국가들은 자본을 축적을 할 수가 있었고 여기서 생긴 자본 이런 것들이 그 산업혁명의 원동력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여기서 그 또 하나 이제 여러분들 요즘 우리나라에도 홍차가 많이 들어오고 홍차도 좋아하실 텐데요. 홍차라는 거는 그 다시 말씀드리면은 영국이 만든 대표적인 국제식품입니다. 영국이 산업혁명에 이제 그 제일 먼저 선도적인 국가라는 건 말씀을 드렸죠. 산업혁명은 종래 사람이나 말이나 이런 동물이 수행하는 동력을 결국은 기계가 수행하는 것입니다. 기계가 수행하고 이 섬유나 이런 것들을 사람이 손으로 일일이 만든 것을 기계를 통해서 물론 사람도 필요했죠. 그리고 그 증기기관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물건을 멀리까지 실어 나르고 했던 역사상 기술적인 혁명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그 영국 노동자들이 그 전에 이제 홍차라는 것은 굉장히 귀족층만 이제 그 즐기는 기호식품이었습니다. 기호식품이었는데 결국은 그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 역사 공부하시는 분들 다 잘 아시겠지만 그 홍차는 어디서 났냐면은 중국이 원산지였습니다. 근데 중국은 영국 사람들이 홍차를 너무나 좋아했기 때문에 영국 사람들은 중국의 홍차를 원했고 근데 중국은 영국으로부터 뭘 원하는 물건이 없었습니다. 지금도 뭐 중국이 굉장히 큰 나라지만 대부분 중국이 이 원하는 물건들은 중국 내에 있었다고 하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영국은 그 홍차를 꼭 필요로 했기 때문에 홍차를 지불하기 위해서 같은 돈을 내야 되는 거죠. 그때 당시에 이 영국 돈을 중국 사람들이 받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은으로 계속 그 홍차의 대금을 지불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은 이런 것들이 영국은 중국에 대해서는 계속 무역 적자를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영국 사람들이 한 행동이 뭐냐면은 하나는 이미 영국의 식민지였던 인도에다가 홍차를 재배했죠. 인도에서 차를 재배하기 시작을 해서 자급자족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노력을 했고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는 것과 같이 아편을 중국에 팔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편을 통해서 홍차를 갖고 오고 이 물건을 팜으로써 그 영국의 무역 적자를 흑자로 돌리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나중에 1840년대인가요? 50년대에 중국이 그 아편 수입을 금지하면서 영국이 중국을 상대로 일으킨 것이 아편 전쟁이었고 결국은 그런 것들이 중국을 반식민지로 전락을 시키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아시아에 대한 유럽의 우위를 점하는 결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어쨌든 뭐 지금은 그런 얘기를 할 건 아니지만 결국 귀족들이 좋아하던 홍차는 어느덧 이제 홍차가 많이 들어오면서 노동자들도 홍차를 즐기게 됐고 여러분들 보시면은 그 노동자들이 홍차를 즐겼지만 그 홍차는 처음에는 중국에서 또는 그 다음에 식민지 인도에서 가져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영국 내에서 생산된 건 없었죠. 그리고 그 홍차에 영국 사람들 굉장히 특이하게 설탕을 넣고 거기에 우유도 넣습니다. 그래서 밀크티를 만들어서 먹는데 설탕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카리브해에서 가져오는 거였습니다. 이것도 영국 내에서 생산되는 건 전혀 아니었죠. 우유는 영국에서 생산이 됐죠. 근데 그 나중에는 뭐 수입도 많이 했다고 그러는데 어찌됐건 이 영국 사람들이 지금도 너무나 사랑하는 그래서 이 홍차라는 식품은 굉장한 국제식품이다. 홍차는 중국이나 인도에서 왔고 설탕은 카리브해에서 왔고 우유는 영국에서 왔다. 다시 말씀드리면 단맛을 그 영국 노동자들이 얼마나 삶이 고단하고 거센 노동에 시달렸겠죠.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됐냐? 그때 당시 영국 노동의 노동의 질이라는 게 얼마나 열악했겠습니까? 기계에 잘못하면 부상도 당하고 이제 손가락도 잘리고 이런 상황에서 영국 사람들은 홍차를 마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차라는 게 이제 각성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홍차를 마시든지 커피를 마시든지 했던 거죠. 그리고 그거는 홍차나 커피들은 이 고용자들이 자본가들이 노동자들을 더 착취를 하기 위해서 강제로 먹인 측면도 있었습니다. 술을 먹이게 되면은 그 술에 취하고 그럼 또 부상의 위험이 더 높아지겠죠.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영국의 자본가들은 홍차나 커피를 장려를 했고
결국 여기에서 다 그래 너 설탕도 넣어서 달게 먹어라, 우유 넣어라 이렇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단맛을 부담 없이 누릴 수 있었던 영국 노동자들의 이면에는, 영국 노동자들도 굉장히 불쌍한 사람들이죠. 근데 그 이면에는 단맛을 제공하기 위해서 굉장히 가혹한 노동에 시달려야 했던 흑인 노예들이 있었다라는 것이 사실은 역사적인 비극인 거죠. 결국 보시면은 이렇게 해서 플랜테이션 무역을 통해서 영국 자본가들이 돈을 벌었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자본을 바탕으로 산업혁명이 일어납니다. 산업혁명은 소수의 자본가들, 부자들하고 굉장히 다수의 이 노동자들을 낳았죠. 근데 그 노동자들의 단맛을 책임졌던 것은 그 영국 노동자들보다 훨씬 불쌍한, 또 노동에 더 시달려야 됐던 그 카리브해의 흑인 노예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결국 그 노동자들이 돈을 버는 데 절대 아닌 거죠. 그 돈은 자본가들에게 넘어간 구조, 굉장히 역사적으로 슬픈 그런 사실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제 설탕의 여행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린 것 같이 이제 이 동남아시아 섬, 여기 보면 뭐 인도네시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거기서 이 뭡니까 이제 서기 1000년 전쯤에 필리핀 정도인 것 같죠? 필리핀 쪽, 베트남 이쪽으로 왔다가 이제 결국 인도, 겐지스강 유역으로 가고 그게 중국 그리고 이슬람을 통해서 이렇게 결국 계속 이 유럽 쪽으로 전파가 됩니다. 그리고 갑자기 유럽에 전파되고 유럽에서 일부라도 생산이 된 게 서기 700년 정도인 거죠. 근데 갑자기 800년 후에 1500년 전, 서기 1500년쯤 됐을 때 이게 이제 카리브해, 적도에 가까운 카리브해 그리고 남아메리카의 북쪽으로 넘어갑니다. 사탕수수가 그 혼자 바다를 건너갔을 리는 없죠. 당연히 이거는 플랜테이션을 통해서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을 한 이후에 이 대륙에 가치에 눈을 뜬 유럽 사람들을 통해서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 전염병 이야기를 통해서 어떻게 스페인이 남아메리카 대륙을 정복을 했냐, 굉장히 총도 있었고 뭐도 있었지만 결국 그 세균, 전염병이 굉장히 큰 그 정복의 무기가 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굉장히 비극적이죠. 그 원주민들이 그렇게 해서 죽고 유럽 사람들은 그 원주민들이 죽어나간 자리에 아프리카의 흑인들을 데려다 놓고 또 설탕을 가져다가 심고 또 아까 말씀드린 담배도 심고 커피도 심고 하면서 그 부를 유럽으로 가져가게 됐다는 것이죠. 이게 설탕의 여행은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수천 년에 걸쳐서 이루어졌지만 그거는 행복한 여행은 아니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소금 얘기입니다. 소금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굉장히 필수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소금은 어떤 그걸 가지느냐? 소금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그림에 나오는 소금 광산이 있습니다. 이건 보나마나 바다는 아니겠죠. 압류입니다. 땅속에 있는 소금을 광산, 지금 그 금이나 은이나 석탄을 캐는 것처럼 땅을 파고 들어가서 그 소금을 캐내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소금은 라틴어로 쌀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먹는 쌀이 아니고 SAL인데 거기서 영어, 솔트, 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이태리어 이런 것들이 다 SAL 뒤에 뭔가 단어가 붙으면서 이 소금이라는 단어가 만들어졌다고 하죠. 그래서 여기 로마에 보면은 살라룸이라는 단어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거는 병사들한테 주는 급여인데 이 월급을 소금으로 줬다고 그러죠. 왜냐면 소금이 없으면 먹고 살 수가 없죠. 사람이 살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샐러리라는 월급이라는 단어가 그 후에 유래를 했다고 하죠. 그래서 저도 샐러리맨이고 직장 다니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그 샐러리라는 단어가 소금에서 유래가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 그림에 나오는 거는 할슈타트 소금광산이라는 곳인데요. 이거는 오스트리아에 있는 관광 명소입니다. 그래서 소금광산이라는 그 단어에도 보시면 살츠라는 단어가 들어가죠. 사실은 그래서
유럽 여행을 다니시다 보면 이런 단어가 들어가는 지명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 이제 옛날에 암염 광산이 있던 곳이다. 뭐 영국의 솔스베리, 살즈벨텐, 뭐 그런 것들이 전부 소금 광산이 있었던 그 지역에서 유래하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소금이 얼마나 오래된 음식이냐 하면은 그 성경, 신약 성경 마태복음 5장 13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만일 그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짠맛을 내겠느냐. 맛을 잃은 소금은 아무 쓸모가 없게 돼서 밖에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다. 그러니까 짠맛을 계속 유지를 해야 된다. 여기서 짠맛이라는 건 아마 이제 신앙심이겠죠. 예수님을 믿고 그 세상을 구원을 하고 예수님을 전파를 해라. 이런 뜻으로 이제 현재 이 성서 구절은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성경에서 굉장히 유명한 빛과 소금의 얘기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다.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 신앙심을 계속 유지를 해라. 이런 뜻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양의 소금입니다. 동양은 그 동양 사자성어가 굉장히 유명하죠. 소금도 굉장히 옛날부터 아마 이제 인간 역사가 시작된 다음부터 이걸 한 거기 때문에 굉장히 소금을 둘러싼 고사성어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좀 재밌는 것은 동양의 소금은 굉장히 하잘것없는 소금의 고사성어만 보면 그렇습니다. 이 소금이 없으면 절대로 안 되지만 소금은 굉장히 뭐 별 볼 일 없는 사뭇 다르죠. 서양의 소금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럼 그건 무슨 얘기냐면 굉장히 이제 어떤 세상에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존재다라는 뜻이고 여기 나오는 동양의 소금 보시면 매연봉우라고 합니다. 소금을 판다 비를 만난다. 소금 판다 비를 만나면 전부 소금이 녹아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진짜 되는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조제 모형, 아침에는 야채 무침, 저녁에는 소금. 내가 삼시세끼 밥을 먹는데 아마 이 사람은 이 말을 만들어낸 사람은 하루에 2끼밖에 먹지를 못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야채 무침으로 반찬을 해서 밥을 먹고 저녁에는 소금으로 반찬을 해서 밥을 먹는다라는 것이고 또 기복연거라는 것이 있습니다. 천리마가 소금 수레를 끈다. 이 천리마는 진짜 뭐 삼국지에 나오는 적토마 같은 이런 건데 그러면 그 장군을 태우고 다니면서 전쟁터를 누비고 있어야 되는데 결국 소금 수레를 끈다. 굉장히 하찮은 일을 한다. 유능한 인재가 하찮은 일을 한다라는 뜻으로 보시면 그러니까 이쪽 비교해보면서 저는 이 소금 저도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려면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데 서양하고 동양하고 굉장히 소금을 생각하는 게 다르구나. 샐러리라는 거에서 볼 수 있듯이 서양은 그 소금으로 이 급여도 주고 결국 그래서 이 소금이라는 뜻이 월급이라는 걸로 그렇게 될 만큼 굉장히 필수적인 걸로 인식을 하고 있는 반면에 동양에서는 소금이 뭐 굉장히 필수제인 거는 맞지만 어떻게 보면 하잘것없는 것이구나 그게 참 그런 차이가 있구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게 아마 이제 사실은 이 서양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암염에서 많이 이걸 채취를 했고 그리고 그 동양 같은 경우는 바닷가에서 뭐 이걸 채취했기 때문에 좀 아마 동남아시아에서는 지금도 이제 바닷물을 끓여갖고 소금을 걸러내는 그런 기술들이 많이 있고 우리나라도 사실은 암염보다는 그 해염 그러니까 바닷가에서 채취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서 아마 그런 것들 때문에 뭔가 그래도 비교적 그 서양보다는 동양이 소금을 손쉽게 구하는 그런 것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또 개인적으로 들기는 하는데 거기까지는 제가 이제 그 공부가 짧아갖고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려보면 로마는 이제 그때 당시에 세계제국이었죠. 로마는 지금도 서양 사람들의 어떤 정신적인 고향 그리고 이제 서양 문명의 기본이 되는 그런 것들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로마에는 소금길 비아 살라리아라는 그런 그 거리명이 굉장히 많습니다. 비아라는 거는 옛날 지금도 이제 그 이태리 가시면 비아 거리 이름으로 많죠. 그러니까 소금길인데 이 얘기는 뭐냐면은 염전에서 이태리가 이제 반도 국가죠. 염전에서 소금을 생산을 하고 소금을 가지고 로마는 그
굉장히 다른 나라로 처음에 수출을 하면서 먹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염전에 소금을 생산하고 그 길을 통해서 그러니까 소금을 수출하려면 굉장히 뭐 수레도 있어야 될 거고 뭐 사람이 지기도 했겠지만 물건을 많이 나르려면 이 손수레가 필요했을 것이고 또는 손수레 또는 말이 쓴 끄는 수레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도로가 정비돼야 되고 지금 밑에 나와 있는 길처럼 그 돌로 잘 닦여진 그래서 이 소금이나 이런 것들이 유실을 방지하기 위한 그 어떤 그 굉장히 잘 정비된 도로망이 필요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면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그런 그 속담이 있고 그래서 결국 이런 길들을 통해서 나중에 로마가 굉장히 강력한 병력을 유지를 하고 이 길을 통해서 해외로 군사를 보내는 그래서 강대국 로마의 기틀을 마련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사실은 개인적으로 옛날에 이제 로마 출장을 갔을 때 그 로마 가도 그때 로마 인근에 아피아 가도라는 게 그걸 한번 봤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굉장히 놀랐었습니다. 야 이게 그러니까 불과 한 2000년도 훨씬 더 전에 어떻게 도대체 이런 길을 닦았을까? 그러니까 결국은 그 길을 통해서 로마 역사가 굉장히 재밌죠. 그 길을 통해서 이 군대와 물자를 해외로 보내서 이게 결국 그 서양에서 제일 가는 제국을 만들었고 지중해 세계를 제패해 버렸는데 결국 그 길을 통해서 그 게르만족이 로마를 침공하고 또 로마를 무너뜨린 그런 계기가 된 것도 사실입니다. 어쨌든 그 강대국 로마의 기틀을 초기에 마련한 것은 그 소금길 비아 살라리아라고 불리우는 소금길이었고 그 길을 통해서 소금이 다른 나라로 수출이 됐다라는 그런 역사적 사실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 중국의 소금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진시황의 전매제입니다. 진시황이 중국을 최초로 통일을 했습니다. 춘추 전국 시대를 끝내고 진시황이 중국을 통일했습니다. 지금 사실은 현재 이제 그 역사적으로 보면 굉장히 진시황은 폭군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폭군으로 알려져 있고 그래서 진시황이 그 내가 시황제다. 나의 제국은 천년만년 그걸 할 것이다. 그래서 뭐 진시황이 불로초를 구하려고 뭐 누구를 시켜갖고 좀뭐그 동쪽으로 보내고 뭐 이런저런 것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진시황 굉장히 폭군의 이미지가 있는데 사실은 진시황이 아니었으면 중국은 통일되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거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결국 통일이 되고 진시황은 굉장히 통일되고 나서는 아마 이 사람이 불과 제 기억으로는 20년도 그 통치를 못했습니다. 근데 그 20년 동안에 굉장히 많은 업적을 쌓았습니다. 그 화폐를 이 단일 화폐. 그 전에 춘추전국 시대는 7개 나라가 중국 대륙을 7개 나라가 나눠 서로 매일처럼 전쟁을 하고 뭐 이걸 했다 그러죠. 그러니까 그 7개 나라는 도량형도 전부 다르고, 그렇죠. 단위도 다르고, 쓰는 말도 다르고, 뭐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진시황이 통일을 시키면서 도량형을 통일을 시켰고, 소금을 전매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어떤 다른 사상 필요 없고 법가의 사상, 법으로 이 국가를 통치한다 이런 사상을 확립해서 어쨌든 그 이후에 진시황은 그 죽고 바로 진나라는 망해버렸지만 결국 중국이 하나로 되게 하는데 진시황처럼 굉장히 공이 큰 사람이 없었다고 하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소금 전매제를 실시하면 소금을 국가가 전매를 하면 그 소금을 팔아서 생산되는 이익이 모두 국가로 오는 것을 얘기를 하죠. 그럼 어마어마한 이익이겠죠. 결국 그 이익을 가지고 도로를 뚫고 저희 만리장성은 사실은 진시황이 전부 만든 것은 아니라고 하지만 결국 중국 대륙을 막기 위해서 북쪽의 오랑캐를 막기 위해서 진시황 그 전서부터 띄엄띄엄 이어오던 성을 진시황 때 이제 비로소 하나로 쭉 잇는 작업이 시작이 됐다고 하죠. 결국 만리장성은 나중에 이제 뭐 1000년도 더 되는 명나라 때 이제 거의 완성이 됐다고 하지만 이런 것들이 그 전에 진시황 때부터 본격적인 만리장성 그 개보수가 일어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만리장성 여러분들 중국 북경에 놀러 가시면 만리장성 꼭 가보죠. 가면 다리만 엄청나게 아프고 잠깐 그렇긴 하지만 멀리서 보면 저 세상에 저런 거를 어떻게 과학적이게 만들었을까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 아까 편에 이제 로마에서 한 것 그 길, 또 진시황이 쌓았다는 이 성들을 보면 무지무지하게 거기 돈과 노동력이 많이 들어갔을 겁니다. 그 돈은 어디서 났냐? 물론 다른 데도 났겠지만 소금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이 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 서양 문명이라는 게 굉장히, 서양 문명은 길을 뚫는 문명, 굉장히 확장성이 있는 문명이고, 그 동양 문명은 성을 쌓는 문명, 그리고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문명이라는 평가가 바로 여기서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이후에 완전히 이제 원나라를 세우고 거의 유럽을 다 제패해버렸던 징기스칸이라는 몽고 사람이 있죠. 이 몽고 사람은 자기의 후손들에게 성을 쌓으면 망한다, 길을 뚫어라, 이런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참 그런 거 보면은 동서양 문명 차이, 그런 것들을 또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소금이란 거는 쭉 뭐 여러 가지 역사가 있습니다만은 현재에 있어서 굉장히 유명한 그 간디의 소금 행진이라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1930년에 있었다는 그런 일들인데요. 영국은 그때 당시만 해도 이 식민지 인도에 소금세를 부과를 했습니다. 똑같죠.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소금에 세금을 매겨갖고 그 세금을 본국으로 가져가는 건데, 착취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간디 하면은 뭐가 떠오르십니까? 간디가 그러니까 비폭력 저항. 우리는 뭐 장관 이 폭력으로 뭘 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어떤 방식으로 저항을 할 때 이 폭력을 배제한. 그래서 간디가 이 지지자들과 함께 380km를 걸어서 바닷가에 도착을 합니다. 참 인도가 크긴 크죠. 380km를 걸어서 바다에 왜 도착을 했느냐? 바다에는 자연염을 만들 수가 있죠. 그 자연 소금을 만들어서 그 소금을 이렇게 들어 올렸다고 합니다. 이렇게 들어 올려서 우리는 소금세를 안 낼 것이다. 왜냐하면 이렇게 자연적인 방법으로 바다를 어떤 자연 소금을 만들어서 우리가 먹음으로써, 이 비폭력적인 방식으로 그 봉기를 하고 뭘 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비폭력적인 방식으로 이 식민지를 영국에 이제 저항을 했던 것이죠. 이런 거에도 볼 수 있듯이 참 소금이라는 게 보면은 저도 이런 공부를 하면서 재미있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새로운 그런 소금이라는 것이 굉장히 여러 가지로 쓰이죠. 소금은 어떤 사람이 소금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소금이 없으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영국은 소금세를 부과를 하고, 간디는 또 천연 소금을 만들어서 저항을 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역사의 묘미라고 할 수 있는데 굉장히 재미있는 그거였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 공부를 하면서 좀 많이 배웠는데요. 어쨌든 오늘 우리가 살면서 없어서는 안 될 설탕하고 소금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나눠봤습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조금 더 공부를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 재밌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번에는 좀 더 이제 좋은 재료를 가지고 좀 더 좋은, 저는 다음번에도 한번 음식에 대한 얘기를 좀 몇 번 더 해볼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 의식주라고 하듯이 이제 우리가 먹는 거 아니면 살 수도 없고, 또 음식은 그만큼 인류 역사하고 궤를 같이 하기 때문에 훨씬 더 재미있는 이야기도 많고, 또 거기서 지금처럼 이제 이 음식이 세계화되는 상황에서는 또 어떤 얘기거리가 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최근에 이제 그 김치를 가지고 중국하고 우리나라하고 굉장히 이제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만은, 이런 거일수록 더 이제 우리 음식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세계 음식에 대해서도 더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어쨌든 오늘 재미있게 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다음번에는 더 좋은 그런 자료를 가지고 한번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코로나 때문에 참 계속 좀 금산에서 뵙고 말씀을 드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계속 여의치가 않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그래도 벌써 또 긴 겨울 지나고 봄입니다. 봄을 코로나 때문에 제약은 있지만 봄을 많이 만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드릴 말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